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이상재입니다. 저는 여름방학 논문 세미나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관련 두 개의 논문을 설명한 다음에 컨클루전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Source Free Domain Adaptation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의 한 갈래로 우선 이 흔히 UDA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된 모델을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에 적응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소스 도메인에는 라벨이 있고 타겟 도메인은 라벨이 없고 그 둘의 도메인은 다르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핵심 목표는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데이터 분포 차이를 줄여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고 라벨링 비용 절감 및 실시행 적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차이를 줄이는 일반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고 첫 번째는 이 거리 기반 매트릭을 활용해서 소스와 타겟을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소스와 타겟의 분포 간 거리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고 MMD나 코랄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 번째로 적대적 학습 기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미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특징 추출기와 도메인 환별기를 적대적으로 학습하여 도메인 불변 특징을 추출하려는 전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할 대주제인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FDA라는 이름으로 보통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 SFDA란 소스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학습이 완료된 소스 모델만을 가지고 타겟 도메인에 적응시키는 방법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전송 비용, 지식 재활용 같은 이유로 흔히들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특징으로는 입력으로는 이제 학습이 완료된 소스 모델, 특징 추출기나 분류기를 사용을 하고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 샘플을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제약으로 이 소스 데이터 자체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모델의 일부를 또는 전체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메인 정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MMD나 아니면 적대적 학습을 쉽게 사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도메인 적응을 시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SFD의 특징이 TTA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스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공통적인 어댑테이션 문제인데 이 둘의 차이는 이 핵심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TTA를 SFDA의 온라인 버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표를 살펴보면 목적은 둘 다 라벨이 없는 타겟 데이터로 그리고 소스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똑같은데 이제 SFDA는 모델을 오프라인 적응을 시키고 TTA는 모델을 온라인 적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SFDA는 모델 배포 전에 타겟 데이터로 적응을 시키고 TTA는 테스트 중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FD의 대략적인 소개는 이제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논문 Do we really need to access the source data, source hypothesis transfer 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이라는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ICML 2020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흔히들 SHOT, 샷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이고 소스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소스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가설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전이학습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존에는 타겟 도메인에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여러 소스 도메인 등으로부터 다중 가설이 필요한데 기존 UDA들은 소스 분류가 생성하는 수도 라벨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짚고 있습니다. 샷은 소스 분류기를 고정하고 타겟 도메인에 특화된 특징 인코딩 모듈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라벨이 필요하지 않고 소스 분류기가 생성하는 라벨은 도메인 변화로 부정확하고 노이즈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셀프 슈퍼바이스드 수도 라벨링 전략을 제안하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타겟 도메인 자체에 대해서 클래스별 프로토타입을 획득을 하고 더 정확한 라벨을 얻는 방식입니다. 메소드의 오버뷰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사전 학습된 소스 모델이 있고
소스 모델에는 소스 인코더와 소스 도메인 분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또 이제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아래로 들어갑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타겟 데이터의 소스 분류기 예측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정보 극대화를 진행합니다. 인포메이션 맥시미제이션이라고 흔히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IM이라고 많이 줄여서 불리는 방법이고, 여기에는 이제 엔트로피 최소화 방법과 다양성 극대화 방법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라벨링 방식을 핵심 아이디어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인포메이션 맥시미제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은 소스 모델을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로 구성이 되는데, 소스 분류기 모델을 고정을 하고 타겟 도메인 전용 특징 추출기를 사용을 해서 타겟 도메인의 표현이 소스 데이터 표현과 잘 정렬되도록 하는데, 이때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로스를 이용해서 이 정보 극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엔트로피 최소화 로스입니다. 각 타겟 샘플의 분류기의 출력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가 3개라면 뭐 0.3, 0.4, 0.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피하고 최대한 0.1, 0.8, 0.1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로스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성 극대화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특정 클래스로 예측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타겟 도메인 전체의 평균 출력 분포가 균일 분포에 가깝게 유도하도록 하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타겟 특징 추출기를 업데이트해서 도메인 적용을 수행하는 단순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초기 소스프리 도메인 업데이션의 초기 논문이다 보니까 비교적 방법론이 단순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라벨링입니다. 말 그대로 수도 라벨링을 더 잘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앞서 정보 최대화 손실, 그러니까 IM을 사용을 하면 타겟 특징 표현을 소스 도메인과 정렬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단순 정보 최대화 손실만으로는 타겟 특징 표현이 잘못된 소스 가설에 정렬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겟 도메인 샘플의 실제 라벨이 이 0.4, 0.3, 0.1, 0.1, 0.1로 출력이 됐을 때 0.3이 실제 클래스라고 하면 정보 최대화 손실은 이를 가장 확률이 높은 첫 번째 클래스로 강제합니다. 그래서 초기 라벨링이 잘못되었을 때 이게 정보 최대화 손실은 계속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수도 라벨링을 수행을 해서 이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클래스별 중심점 센트로이드를 획득을 합니다. 이전 학습된 타겟 추출기와 분류기를 사용을 해서 타겟 도메인 내 각 클래스에 대한 중심점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점을 통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하게 되는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타겟 샘플들을 특징을 해당 클래스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코사인 거리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를 부여를 하게 되고, 새롭게 얻은 라벨을 바탕으로 타겟 도메인의 중심점을 다시 계산하고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손실함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이제 다양성 손실과 엔트로피 최소화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 형태로 타겟 데이터와 그에 해당하는 의사 라벨, 수도 라벨에 대한 기대값 형태로 손실함수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실험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1, 오피스 홈, BizDA, Digit, 오피스 칼텍 이 5가지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 모델은 클로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과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 그리고 다중 소스 및 다중 타겟 모델, 다양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컨셉에 대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 소스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어큐러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살펴보면 먼저 소스 온리는 소스 데이터만 사용하는 모델을 의미하고, 샷 IM은 셀프 슈퍼바이즈 수도 라벨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샷이 셀프 슈퍼바이즈 수도 라벨링까지 포함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의미하고, 타겟 슈퍼바이즈는 타겟 라벨을 사용해서 실제 타겟 라벨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이 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살펴보면 디짓 데이터셋에서 샷이 가장 최고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도학습에도 거의 근접한다.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도 라벨이 있는 지도학습 모델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샷 IM 또한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 오피스 31에서는 D에서 A,
WSA로 가는 도메인 시프트가 있었을 때 이게 가장 어려운 태스크인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는 약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본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피스 홈과 비즈디 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특히 비즈디에서는 이 어려운 데이터셋일수록 자가지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라벨링의 효과가 효과적이다, 전략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어블레이션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수도 라벨링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수도 라벨링의 방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로스의 효과까지 입증을 했는데, 살펴보시면 이 풀 모델, 그러니까 모든 이 본 연구의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씩 제거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 모델을 사용해서 기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다양한 갈래에 있는 파셜 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오픈 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멀티 소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멀티 타겟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또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파셜 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 도메인의 라벨 공간이 타겟 도메인의 라벨 공간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실험 방식은 이 다양성 극대화 항을 제거하고 이 자기지도 의사 라벨 전략에서 크기가 작은 중심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소스 도메인의 라벨 공간이 타겟 도메인의 라벨 공간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타겟 도메인에서 새로운 언논 샘플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냐면 타겟 샘플의 출력의 엔트로피가 큰 샘플을 언논으로 간주하고 이제 임계값 기반으로 그것을 제외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멀티 소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말 그대로 여러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학습된 다수의 소스 가설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에서 하는 거고, 각 소스 도메인마다 타겟 확률 값을 출력을 해서 합산을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멀티 타겟은 말 그대로 타겟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때 개별적인 타겟 도메인을 하나의 그냥 새로운 가상의 타겟 도메인으로 단순 결합을 컨캣을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 샷 방식이 다양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컨셉에 대해서 강건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연구는 이제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 없이 이제 언스퍼바이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범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는 컨셉이고, 그다음에 사전 학습된 소스 분류기 모델 고정 후 정보 최대화 및 셀프 슈퍼바이즈드 수도 라벨링 전략을 사용을 했고,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다양한 UDA 시나리오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SFD 연구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초기 논문이고, 어블레이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적용 가능함이 보여주었으나 실제로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뭐 오픈셋 도메인이나 파셜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엔트로피나 아니면 뭐 클러스터링 임계값 방식으로 분리를 해서 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방식이 나오는지는 의문이 있고, 되게 열심히 임계값 튜닝을 했거나 아니면 약간의 조작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사견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논문인 Empiring Source-Free Domain Adaptation with MLLM Driven Curriculum Running, RCL이라고 불리는 2024년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MLLM, 멀티모달 LLM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멀티모달 LLM은 시각 정보, 텍스트 정보를 모두 이해하는 강력한 생성 모델입니다. 이는 제로샷 방식에 용이한데 학습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를 추론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SFDA 상황에 적용을 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도메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스 분류를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 멀티모달 LLM을 사용을 합니다. 이 MLLM을 SFDA에 적용을 할 때의 도전 과제는 MLLM은 보통 텍스트 생성을 목적으로 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로샷 분류 태스크에 적합하지 않고 분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자동차라고 분류를 하게 해야 하는데 MLLM은 이를 뭐 아우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분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단일 MLLM에 의존하게 되면 최적의 적응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도메인에 맞게 MLLM을 파인튜닝 하는 것은 상당한 계산 자원과 데이터셋을 필요로 한다 라는 이 다음 세 가지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신뢰도 기반 커리큘럼 학습, Reliability Based Curriculum Learning, RCL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MLLM을 통합을 해서 수도 라벨링을 통해 지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MLLM이 텍스트 생성에 주로 사용되어 분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또한 제안을 했습니다. 커리큘럼 학습을 통해서 타겟 도메인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SFD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하고 효율성을 입증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것이 제목에도 드러나고 설명에도 들어가는데 커리큘럼 러닝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쉬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3단계로 커리큘럼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샘플, 그리고 덜 신뢰하는 샘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샘플 순서대로 커리큘럼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메서드의 오버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 MLLM을 이용한 수도 라벨링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 기반 신뢰도 측정을 합니다. 이때 합의는 여러 MLLM 간의 합의를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학습을 통해서 점진적 학습을 수행을 하는데 이 세 단계로 커리큘럼 학습을 진행을 하고 첫 번째 RKT 신뢰도 높은 샘플에 대해서 타겟 도메인 학습을 하고 두 번째로 SMKE 신뢰도 높은 샘플과 덜 신뢰하는 샘플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는 파트이고 마지막으로 MMR 신뢰도 높은 샘플, 덜 신뢰한 샘플, 그리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샘플까지 점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도메인 정렬 과정 없이 LLM의 결과를 기반으로 타겟 도메인의 샘플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 MLLM을 이용해서 수도 라벨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타겟 도메인의 이미지 라벨링 위해서 여러 MLLM을 활용을 하는데 이 세 개의 MLLM을 활용을 했습니다. MLLM이 소스 도메인에 존재하는 클래스 라벨 예측을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에 Semantic Textual Similarity (STS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MLLM이 프롬프트를 따르지 않고 분류 제약을 벗어나는 응답,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한 대로 자동차를 이미지를 넣었을 때 자동차라고 응답을 하게 해야 하는데 아우디를 예측하게 한다든지 이런 분류 제약을 벗어나는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STS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STS는 MLLM의 출력 시퀀스와 클래스 이름 사이의 코사인 유사들을 통해서 가장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클래스 이름을 찾아 해당 클래스를 수도 라벨로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는 소스 도메인의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의 기반 신뢰도 측정입니다. 각기 다른 MLLM은 서로 동일한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도 라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어떤 이미지를 넣었는데 자동차라고 모두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 버스, 자동차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 버스, 유모차 아예 다른 클래스로 라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걸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모든 LLM이 동일한 라벨을 부여했을 때 DR, 일부 MLLM이 동일한 라벨을 부여했을 때 DL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두 다른 걸 부여했을 때 DUR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타겟 데이터셋은 이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앞서 세 개로 분류된 데이터셋을 통해서 커리큘럼 학습을 통해서 점진적 학습을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 DR, Reliable Sample, 가장 신뢰도 높은 샘플에 대해서 먼저 커리큘럼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RKT라고 불리고 이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지도 학습 방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해서 학습을 합니다. 단순 그냥 학습 신뢰도 높은 샘플 수도 라벨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DLR, 이 SMKE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DLR에 해당되는 샘플을 앞서 이 DR로 학습한 분류기에 넣고 예측 확률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임계값을 넘으면 바로 수도 라벨을 부여하고 확률이 임계값보다 낮으면 MLLM의 예측 채빈값을 수도 라벨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버스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확률이 임계값보다 낮았을 때는 그냥 자동차로 라벨을 부여한다 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앞서 학습한 이 DR로 학습한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를 파인 튜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DUR, 모든 MLLM이 서로 다른 라벨을 부여했을 때 학습 방식이고 MMR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DUR에 해당하는 샘플을 앞서 학습한 분류기에 넣고 예측 확률을 출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확률이 임계값을 넘으면 바로 수도 라벨을 부여하고 확률이 임계값보다 낮으면 MLM의 예측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값을 수도 라벨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버스, 유모차를 예측을 했는데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예측 확률값을 수도 라벨로 사용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개의 로스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단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고 두 번째는 이미지에 강한 데이터 증강을 부여해서 수도 라벨과 증강 이미지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강건하게 신뢰할 수 없는 샘플에 대해서도 이미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로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세 가지를 사용했고 오피스 홈과 비스티, 그 다음 도메인 넷을 사용을 했습니다. 평가지표는 어큐러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RCL이 대부분의 소스프리 도메인 애프테이션 상황에서 최고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로샷 MLLM 추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VLM의 추가 튜닝이나 학습에 필요하지 않고 프롬프트 튜닝이나 명시적인 도메인 정렬이 없는 기존 접근 방식과 좀 차별화된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총 5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RCL의 3가지 주 단계를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했을 때 성능 평가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5를 보시면 될 것 같고 3개를 모두 다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제거했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테이블 6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RCL과 MLLM 간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LM을 사용하지 않고 수도 라벨링을 했을 때와 베이스라인 방식의 수도 라벨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연구의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했을 때 수도 라벨링을 했을 때는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LLM 역량에 따른 민감도 이 피겨 5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역량을 나누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이 약한 MLLM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제로샷 성능이 비교적 약한 것을 앙상블 했을 때는 다음과 같고 강한 것을 사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다 라는 컨셉인데 마찬가지로 약한 걸 사용하든 좋은 걸 사용하든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가장 좋은 앙상블 방식을 보였다, 가장 좋은 방식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MLLM 개수를 1개, 3개, 4개로 했을 때를 비교를 했는데 3개로 했을 때와 4개로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3개를 채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TSNE를 확인해 보시면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가장 넓은 특징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넓은 특징 공간을 구축했다는 것은 이 라벨을 가장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MLLM을 SFD에 적용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MLLM이 텍스트 생성에 주로 설계되어 일관성 없는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TS를 도입을 했고 여러 MLLM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수도 라벨을 정지하고 적응 성능을 개선하는 RCL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RCL을 통해서 수도 라벨을 동적으로 분할하고 커리큘럼 학습을 통해 성능을 개선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개인적 평가로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는 방법론인데 별도의 MLLM 학습 없이도 좋은 성능을 낸 게 좀 고무적인 것 같고 그만큼 MLLM을 사용하는 연구가 이미지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MLLM을 3개만 사용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SKM이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에서 무조건 최빈값인 경우 수도 라벨링을 하게 되는 허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나중에 리뷰할 때나 뭐 어떻게 방어를 할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적 임계값을 통해 수도 라벨링을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개인적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